용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근 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예. 새우 참 맛있을 것 같은데, 와. 시켜드릴까요? 혹시 새우가 등장하는 드라마가 뭔지 아십니까? 새우? 예, 새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 모르겠어요. 말씀드리면 맞을 것 같은데, 대하 드라마라고. 예. 자, 용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아니 예. 이 죄송합니다. 새우는 예. 저 중화입니다. 중화. 중화. 예. 죄송합니다. 예. 뭐 너무 크지 않아요. 먹기 딱 적당한. 나중에 편집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미 나갔어. 예. 네, 오늘 대통령의 이 한마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실에서 어떤 한 친구에게만 사로잡힌 학생 같아 보였다. 네. 예, 아니 여기 잠깐만요. 네네. 댓글이 전부 큐큐큐하면서 대하야. 무리를 일으켰죠. 예. 진도 나가시죠. 예. 그냥 그 대하 쪽으로 계속 하면 좋겠는데. 예. 먹는 얘기는 다음에. 예. 자, 이 내용 아시죠? 이런 게 아재 개그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MZ 세대의 반대가 AZ 세대라고. 그래요? 예. 아재 세대. 예. 계속하겠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 가기 전에 뉴욕 타임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뉴욕 타임스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권 때,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너무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하면서, 그러니까 NIT 기자가 바라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평가했다. 네. 직접 인용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게 직접 인용이에요. 교실에서 한 친구에게만 사로잡힌 학생 같아 보였다. 누가? 문재인이. 이렇게 문재인이 그렇게 사로잡혀 있었다. 뻔히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보나마나 그 한 학생이라는 게 정말 뭐 모범생이고 진짜 뭐 다 들어주고 학교에서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이게 아니라 빵 셔틀하고 고문하는 그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맨날 그런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오냐 다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사로잡혀 있는 그게 보통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길들여지는 그 누구나 다 빤히 보이는데도 그렇게 길들여진 학생 같아 보였다. 아주 준수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걸 또 갖고 온 이유가 사실은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게 뭐 재론할 여지도 없이. 그런데 NIT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후보 시절에 윤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남북 평화회담을 정치 쇼라고 평가했다라고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외교 정책을 뒤집을 것 같다. 이 글을 갖고 민주당이 NIT 기자의 인터뷰에서 정치 쇼라고 언급했다. 이렇게 왜곡해서 물론 그 후보 시절에 얘기했지만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표현하는 것과 후보 시절에 표현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악의적으로 이렇게 그걸 재단해서 정치 쇼라고 뭐 문재인을 했다라는 둥 뭐 이렇게 해서 비난 성명을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지금 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뭐 평화회담의 어떤 성과를 운운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이제 이거를 근데 오늘 9월 19일이 이제 문재인이한테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기념일인가 봐요. 그렇죠. 예. 예. 그 남북 9.19 정상회담. 합의. 그래서 그 문재인이가 그 셀프 축사를 썼더라고요. 네. 아무도 축사해달라고 안 하는데 지가 혼자서 축사를 썼어. 그런데 축사의 내용을 딱 첫 문장을 보면서 내가 이거 아닌데 싶어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네. 문재인의 셀프 축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뭐 이렇게 이런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돼서 뭐 감격스럽고 어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형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렇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이자가 그때가 2018년입니까? 19년입니까? 2018년으로 기억하는데요. 9월 9일, 네. 9월 19일. 19일. 평양 5일 능라도 그 체육 그 운동장이죠. 네. 스타디움. 15만 명의 동원된 군중 앞에서 이자가 이제 연사를 하는데 그때 네네. 이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가 아니에요. 남쪽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하거든. 네. 그 이자가 3년 전에 남쪽 대통령이라고 스스로를 비하한 거 아니에요. 네. 네? 4년 전에. 북한 주민들 앞에서 네. 스스로
김정은이하고 북한 주민들 앞에서 남쪽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시작하거든 연설을. 그렇죠. 그래놓고 이자가 4년 후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거짓말 마라. 그걸 제가 한마디 했죠.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뉴욕타임스 인터뷰인가요? 네네.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그건 그거고 지금 장례식이 조금 전에 끝났 것 같아요. 네. 영국 시간으로 그렇습니다. 진행이 되니까 조금 전에 끝난 것 같은데 아마 거기가 7시간인가 8시간 늦죠. 그러니까 아마 11시 12시 그 사이에 한 것 같은데 그거 갖고 좌파들이 그렇게 시비를 거네요. 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난리 난 상황은 뭐냐면 네. 찌라시 아시죠? 찌라시라고 뭐 보통 표현하는데 네. 요즘은 찌라시가 다 톡으로 와요. 네. 톡으로 서로 교환을 합니다. 네. 그러면 양식이 밭 이렇게 해서 가로 닫습니다. 이게 받은 글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룰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장이다는 받은 글 없어요. 내가 취재한 거다. 내 정보다. 근데 내 정보가 아니고 누군가가 준 거다. 그러면 받은 글이라고 쓰거나 밭이라고 써서 보내요. 이게 보통 칠하십니다. 받은 글은. 네. 근데 그 받은 글이 완전히 뭐 외교 참사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초대받은 적도 없다. 오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도 영국에서 그런데도 무리하게 가서 이 일정을 그냥 뭐 내놓으라. 뭐 일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참사가 벌어진 게 너 조문을 할 수 없어. 네가 너 리세션 오든 말든 네 마음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리세션도 찾아서 얼굴 들이밀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부끄러운 그런 외교 일정을 벌이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 좌파들이 지금 선전을 하는데 엄청난 속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럼 이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자, 팩트 체크를 하나씩 해드릴게요. 네.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기내에서 런던에 도착하면서 기내에서 기자들을 가끔 만나잖아요. 네. 순방 때 네. 만나면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오늘 일정이 몇 개인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왜냐하면 3개 정도가 하루에 함께 있었어요. 오후에 떨어지는데 런던에 떨어지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개 다 못할 것 같다. 교통 상황 때문에. 네, 그래서 교통 상황이 심각하지. 첫 번째는 헌화는 무조건 한다. 왜냐하면은 영국은 우리나라에 미국에 이어서 2번째로 한국군의 참전 용사를 보낸 나라입니다. 그래요. 꽃다운 청춘에 6만 5천 명이 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죠. 거기에 대해서 위로를 하고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가면 그걸 안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그걸 하고 그건 하는데 다만 나머지 조문 일정과 리세션 일정이 빠듯하다. 그래서 이 3가지를 교통 상황 그러니까 영국 왕실의 교통 상황을 얘기하면서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이미 기자들은 알고 있어요. 출입처 기자들은 순방한 기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제가 좀 취재를 했습니다. 이 진짜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예. 너무나 영국 왕실은 우리를 너무 높게 사실 대우를 해줬다는 거예요. 진짜 의전을 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컨보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호송 차량입니다. 예, 앞에 선도차가 호송 있고. 차량. 예. 그럼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기 현지에서 갔는데 하는 거예요. 왕실에서 총리가 갖고 있던 제규어 방탄차까지 내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 국가에서 몇 국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규어 방탄차를 대통령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타게 내줬다는 거죠. 왕실 경호국에서 이 차량 자체가 몇 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실제 이건 동영상에 체크를 하시면 나오는 건데. 제규어는 수제 핸드메이드 자동차인데. 예, 미국 빼고 몇 개국 안 된답니다. 지금 제규어를 직접 내준 자리가. 근데 가서 초대받지도 않은 사람한테 이걸 내줬을 리가 있느냐. 그리고 찰스 국왕의 환영 행사 만약에 조문에 갔는데 지금 수천 명이 좀 서 있어요. 거기를 차량도 차량이지만 물론 배려는 하겠지만 만약 그래서 늦었다면 거기서 시간 다 잡아먹었다면 뭔가 베컴인가? 네. 13시간 줄 서서 조문했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월드스타도.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참여하지 못. 베컴 맞아요? 예, 베컴 맞습니다. 예, 축구 선수. 예.
그걸 참 만약 조문에서 시간을 다 뺏겼다면은 영국 찰스 국왕이 주최를 하는 환영 행사 리셉션에 참석을 못했을 거다. 너무 그 칠받아서. 근데 좌파들은 야, 딴 나라 대통령 다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좌파가 열거하는 대통령들 미국 바이든이라든지 마크롱이라든지 이 12시 이전에 도착했대요. 아, 영국 그러니까 런던에 3시 30분에 우리는 도착했고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쪽 공항에 그러니까 지금 김은혜가 얘기하는 것도 2시 이후에 도착한 국가 원수들은 조문을 거의 못했다. 그 다음 날로. 그리고 왕실이 그렇게 우리한테 요구를 했다, 요청을 했다. 이게 지금은 아마 못. 한다. 만약 가게 되면 리셉션을 못하므로 리셉션에 참석해달라. 라고 요청을 해서 그건 조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셉션 먼저 하고 조문을 내일 해도 되는 거죠. 네네. 조문이야. 일본 같은 나라 보세요. 이미 저기 그 다 땅에 묻혔는데 아베 총리 국장 아직도. 국장 나중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런 어떤 상황 다릅니다. 장례식 이후에도 조문 가능하고요. 그래서 찰스 국왕이 일단 멀리서 와줬다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치하를 하고 그 다음에 당시 상황도 한국 대통령이 왔다고 굉장히 다른 나라 왕실과 정상들이 함께 환담을 나누는 장면 동영상에 다 있다는 겁니다. 좌파들의 얘기는 다 거짓말 선전선동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먹히나? 딱 그냥 먹혀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런던이잖아요. 바로바로 대응을 못해. 국내에서 벌어진 건 아니야 하고 탁탁 하는데 지금 시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국내에서도 TF가 가동이 돼야죠. 같이 해야죠. 동시에 가야 되는데 저도 지금 이 내용들이 직전까지도 계속 그 현지 확인을 못해서 대통령실 확인을 하고 현지 확인은 지금 불가능하고 대통령실하고 확인을 하고 대통령실도 자꾸 현지 상황을 계속 체크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반박하거나 해명하다가 서두르다가 팩트가 아닌 걸 얘기하면은 그렇죠. 그때부터 진짜 말리거든.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아니에요. 공식 입장은 나와야 될 테지만 제가 사이드로 몇몇 언론사들 거기 따라간 언론사들이랑 해갖고 제가 지금 취재를 한 내용입니다. 간접 취재임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 런던 현지 상황을 지금 취재하고 있는 그 언론들의 전원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유엔의 기조연설은 예정이 돼 있었던 거 아닌가요? 원래 영국 여왕은 갑작스런 서거지만 그건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20날 내일입니다. 우리나라 날짜로 내일. 20날 뉴욕으로 가서 유엔 총회 참석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었고 준비가 돼 있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로 급하게 일정이 조정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만 그랬겠어요? 전 세계 정상들이 다 급작스럽게 일정 조정해서 영국 런던으로 모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엘리자베스 여왕이 예고하고 죽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좌파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팩트를 완전히 왜곡해서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데 넘어간다면 그건 넘어가는 국민이 문제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저것들 거짓말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복잡한 얘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돈이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저 국회의원 했던 그 이상돈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잠깐 제목으로 봤지만 느낀 내용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또 이 사람 말고도 민주당 진영 패널들이 이건 이상돈이는 민주당도 아닌데 지금 민주당에 가 있나? 아니요. 지금 당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민주당 진영에서 있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더라고요. 아니 영국 왕실의 여왕이 죽었는데 왜 우리가 대통령을 보내야 되냐? 거기에 뭐 남미 뭐 이 국가들이 가냐? 영국이 그 잘못한 아프리카 국가가 가냐? 그 증오의 어떤 대상인데 총리 보내면 될 일을 대통령이 간다. 와, 전 이게 영국 주영 대사가 이 성명을 발표하지 않는 게 나는 성명 발표할 것 같아요. 어떻게 영국 여왕을 대놓고 영국 여왕의 어떤 그런 지금 그 조문 기간인데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하는지 이해가 갈 수가 없고요. 아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게 한국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 진짜 꽃다운 청춘들을 6만 5천 명을 보내서 죽게 만들면서도 자유민주주의에 연대를 한 국가예요. 다른 이유 다 없어도 아니, 그건 달려가야 되는 그럴 뿐만 일이고요. 아니라 예. 그러니까 영국의 옛날 식민지였던 나라들은 네네. 지금 거의 대부분 영연방 국가로 편입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잖아요. 네.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경영할 때 네. 영국식 방식이 있고 네. 일본식 방식 또는 독일식 방식이 있고 다 다르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국식 방식은 가급적이면 자치를 허용해주고 네. 그리고 그 나라의 이 산업 발전을 잘 이끌어서 네. 이렇게 해서 자치 역량을 키워주는 방식의 식민지 경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인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의 영연방 국가들이 그 과정에서 영국을 원수로 보는 게 아니라 네. 가까운 친구나 도움을 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미국도 독립할 때 영국을 상대로 독립전쟁 했지만 지금 영국하고 어느 나라보다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네. 아니 이게 팩트 아닙니까? 그렇죠. 이 영연방 국가들 50여 개 나라가 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캐나다의 국왕이 누군지 아세요? 캐나다에 국왕이 있어요. 찰스 국왕입니다. 찰스 3세. 네, 이제 찰스 3세가 찰스 캐나다 3세. 국왕이에요. 예. 실제로 캐나다에 살진 않지만 네네. 캐나다 국왕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실질적인 리더는 트리도 총리죠. 그런데 지금도 상징적으로 영국 총독이 와 있어요. 캐나다에. 네. 그게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이게 영연방의 우리가 이게 경험하지 못한 네. 잘 모르는 영연방만의 네네. 어떤 커뮤니티예요. 네네. 근데 그거를 지금 좌파들이 완전히 거꾸로 지금 왜곡해서 지금 선전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시계가 1980년대로 되돌아갔어요. 1980년 초에 신식민지 국독자론 뭐 이런 걸 본 사람들이 제3세계 막 공부하면서 야 영국의 뭐 식민지 미국의 예. 제국주의 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말씀하셨듯이 커먼웰스라고 그러죠. 예. 영연방에 지금 14개 국가가 영국 여왕을 국가 원수로 아예 예. 그래요. 받들고 있고 예. 31개 국가가 그 국가 원수급 그냥 최고 지도자급으로 그냥 상징적으로 인정하고 그걸 다 합쳐서 현재 53개국이 커먼웰스로 포함되어 있다고 BBC가 얘기하더군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상 이 500여 명의 국가 원수급 조문 행렬이 이어지는 건 진짜 앞으로 없을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 얼마 전에 우리가 지금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이제 네.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데 네. 그때 재계 인사들도 지금 이제 대통령 특사와 같은 급으로 엑스포 유치 활동을 위해서 뛰잖아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가는 곳이 영국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제일 저명한 글로벌 CEO가 영국을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영국의 한 표가 아니라 영연방 국가 50여 개 국가의 표가 거기 좌우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외교라고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영국 여왕이 갑자기 서거했다. 대통령이 일정 조정해서라도 당연히 가야죠. 그게 국익을 위한 외교죠. 근데 이걸 시비 건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어? 그렇죠. 이거 무식한 거예요, 뭐예요? 예. 무식한 거죠. 무식하다고 봐야 돼요. 네네. 아니면 사악하다고 봐야 돼요. 둘 다인가? 문제는 그게 다 합쳐져서 종교적인 신념으로 지금 갖고 있어서 자기네들이 하는 건 무조건 선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바라봐서 그게 걱정이죠. 아니 근데 좌파도 아닌 이상돈이 같은 자는 왜 이럴까? 사실 이상돈을 지켜보면 옛날 왜 네. 박근혜 대통령 때 왜 비대위원도 하고 그러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정권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는 대로 정당이 바뀌면 정당이 바뀌는 대로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건 그렇고. 네. 김건희 여사가 동반한 데 대해서 계속 또 시비를 거네요. 저는 이것도 네.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얘기하고 싶지 않은, 언급하고 싶지 않은 볼드모트 같은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고민정이라는 이름. 고민정이라는 예. 그자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네. 아니
이 외교는 돈 많이 드는데 안 따라가면 안 되냐고 안 가면 안 되냐고 표독스럽게 얘기하더군요. 거의 저 지금 구박하는 느낌이에요. 왜 지가 구박을 하지? 무슨 콩쥐 구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청와대에 있었잖아요. 근데 청와대 대변인이 이번에 핵심 일정은 사실 물론 영연방을 위한 뭐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하지만 전체 이번 순방의 일정은 원래부터 계획돼 있었고 그 유엔 총회지. 핵심이 유엔 총회입니다. 유엔 총회 몇 개월 전부터 있었고요. 문재인은 5년 동안 개근을 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언론에서 뭐 유엔 총회 때마다 갔어요. 뭐 보통 3박 5일이에요. 잠깐이에요. 근데 그나마 그거를 혼자 갔냐? 아니요. 김석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2021년도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못했어요. 바이든이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뉴욕을 갔는데 가서 연설하고 그냥 돌아오기만 한 거예요. 그때도 따라갔습니다. 뭐 했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돌려줄게요. 뭐 때문에 따라갔냐고. 뭐 따라가면 거의 뭐 유엔 일정에 따라가면은 무슨 뭐 그냥 외화 낭비 이렇게 표현하는 건 자기가 청와대에 있어 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건 정말 최악의 어떤 발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 이번에 뉴욕에서 네. 유엔 기조연설을 하고 바이든과의 한미 정상회담, 네.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네. 이거 지금 추진한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아직 일정이 확정됐다고는 제가 보도를 못 봤는데 확정됐나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한미 정상회담은 됐습니다. 일정이 됐고요. 네.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뭐 요미우리 신문이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안 돼 있는데 뭐 한국에 먼저 발표했다 이런 기사를 갖고 또 난리를 쳤어요. 이게 뭐 만나주지도 않는 사람을 지금 애걸복걸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네. 자, 우리 쪽에서 일단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확정이 됐고, 네네 확정이 됐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추진 중이다. 거의 확정됐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먼저 얘기를 하자. 네. 그 관방장관이 이렇게 일본의 관방장관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전체 일정이 전혀 확정되지 않았다. 즉 그러니까 총리가 유엔 가는 일정부터 다 이게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표현이 지금 굉장히 부풀려졌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일본의 총리는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다 승인이 나야지만 순방을 갈 수가 있답니다. 법으로. 근데 국회 일정이 아직 그게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첫 번째 관방장관 발이 한일 정상회담 없어 이게 아니고 지금 총리의 외교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와전이 되면서 사실은 예. 뉴욕에 가서 네.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는 거가 잘 안 됐다 그러면 조금 우리도 심각하게 봐야 되지만 그럼요. 그건 이제 확정이 됐다면서요. 2021년 바이든이 안 만나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시다 총리하고 만나게 되면 좋은 거고 네. 아니면 다음에 만나면 되지. 그렇죠. 한국에 오거나 일본에 가거나 뭐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거 참 하여튼 알겠어요. 뭐 양쪽에서 조율 중이라고 하니까 네네. 뭐 한일 정상회담도 성사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네. 뭐 안 되더라도 그거는 그야말로 테크니컬한 문제인 거죠. 그렇죠. 기시다도 지금 굉장히 몰려 있어. 계속 몰려 있는 게 네.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원래 소수파잖아요. 기시다가 일본 전체에서 그래요. 아베 파에 얹혀서 지금 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아베의 그런 그 별세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완전히 좀 터닝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승계한다고는 얘기하면서 원래 온건파라 바꾸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둘이 함께 묶이는 어떤 느낌으로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여론이 안 좋거든요. 그래요. 아베 예. 국장도 반대하고. 지금 여기 태풍 영향으로 일본 기시다는 하루 늦게 간답니다. 뭐 이런 댓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번 남마돌 네네. 예. 700mm 이상 폭우가 쏟아졌대요. 일본에. 일본 총리가 쉽게 못 올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진짜 이번 경로가 일본 혼슈를 그대로 통과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뭐 정말 천재지변 때문에 총리가 못 오는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하여튼 그 상황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대통령의 외교라고 하는 거 이제 이번에 좀 그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1980년 90년대를 거치면서 네. 이게 본격적인 정상 외교 시대가 개막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게 냉전 시대여 가지고 정상들 간에 뭐 정상들이 만나서 뭐 결단을 하거나 선택을 하거나 하는 게 굉장히 폭이 좁았어요. 이게 그 냉전 대결 체제라고 하는 게 워낙 확고하게 딱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만 놀아야 되는 거예요. 바운더리가 너무 좁았죠. 네. 할 수 있는 폭이 룸이. 그리고 또 그동안 그때까지의 그 전통적 외교 방식은 버텀업 방식이에요. 네네. 밑에서 외교 국장들끼리 만나고 과장 만나고 국장 만나고 차관 만나고 장관 만나서 다 조율해 놓고 나서 대통령들이 만나 갖고서 사진 찍고 성명서 발표하고 네. 그다음에 만찬할 때 서로 저 덕담 나누고 이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80년대 90년대에 이제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이 포스트 냉전 시대가 확 열렸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실은 자유 진영이냐 공산 진영이냐 이것만 신경 쓰면 됐던 때에서 벗어나서 정말 만인에 대한 만인의 경쟁,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과 같은 이 다원화된 이 국제사회가 확 열려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정상들이 밑에서 버텀업 방식으로 실무자들이 쭉 조율해주면 마지막에 사진 찍는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시간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 스피드를. 네. 그래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20세기 말에. 심지어는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이래요. 그 영국 총리하고 프랑스 총리가 아침에 만나서 조율한 다음에 점심 때 한 번 더 만났대요. 그리고 나서 헤어졌는데 다른 문제가 생겨서 저녁에 또 한 번 만났대요. 아니 워낙 가까우니까.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하는 거야. 예. 근데 그게 한 나라에 머물면서 세 번 만난 게 아니라 예. 만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또 워낙 만나고 가까우니까요. 예, 워낙 가까우니까 그렇게도 하지만 우리나라 같으면은 일본하고 그렇게 합니까? 거리상으로는 가깝죠. 거리상 가능하죠. 거리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가능하나 이게 관계가 다르다. 그렇죠. 거예요. 예, 예. 관계.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 무슨 저 스테이트 비지트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없고 그야말로 이 실무 실무를 위한 정상회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네.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이때 중요한 게 정상들 간의 신뢰관계라.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지무지 중요해진 네, 거예요. 네. 아니 같은 사안도 저 사람 내 믿을 수 있어 그러면 쉽게 풀리는 거고 야 지난번에 내가 저 친구한테 한번 쏘갔는데 그러면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들이 자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신뢰도 만나서 생기는 거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자간 회의 같은 데 주로 이 표현되는 게 풀 어사이드 뭐 회담이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소맥 이렇게 다 앉아 있는 거 소맥 끌어다가 복도에서 몇 분 이렇게 그냥 잠깐 귓속만 하고 이런 게 이제 풀 어사이드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만큼 그렇게 짧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쌓이면서 그 한마디가 사실은 굉장히 큰 결정이 될 수도 있는 나중에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자간 회의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무슨 얘기를 해. 하지만 이 다자간 회의가 중요한 건 그만큼 신뢰가 쌓여가는 과정들을 그러니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런던에서도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잠깐 한 4, 5분 정도 스탠딩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예를 들면 그 전기차 문제 좀 신경 좀 써주세요. 한마디 해놓는 것과 안 해놓는 게 다르다는 거야. 예,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뉴욕에서 정상회담 할 때 제가 엊그저께 그 말씀드렸는데 그 전기차 문제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이게 달라지는 거지 무게가. 그러니까 정상회담 시대가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를테면 뭐 옛날에 김우중 회장은 1년에 4분의 3을 비행기에서 살았다 그러더라고. 아, 그렇습니다. 예.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으니까. 예. 그 뭐 우리나라 대통령 1년에 반 정도 비행기에서 살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뛴다면 박수 쳐줘야지.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외교하고 국방 문제는
시작도 전에 밤나라 뭐 대추나라 하는 건 야당의 정말 그건 금기를 넘어서는 행위다. 네. 외교 정책과 그냥 국방 정책은 사실 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네. 조심스러운 게 많죠. 그래서 다 밝힐 수가 없어요. 내정처럼.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 이 정부를 믿고 나중에 정말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비판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대안을 내놓을 수가 있죠. 시작도 하기 전에 가지 마라 가라 이런 식으로 고삐를 쥐어서 이 정권을 흔들려고 하는 광우병처럼 정권을 흔들려고 하는 저희가 너무 명명백백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예. 자, 다음 주제 갈게요. 제가 아까 한덕수 총리의 국회 답변을 전해드리면서 다시 생각해도 좀 아쉽다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 그게 영빈관 신축 문제였어요. 한덕수 총리의 답변 내용도 그겁니다. 대한민국 어딘가에 제대로 된 영빈관이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국회에서의 답변이에요. 예. 그게 앞서야죠, 근데. 네. 그게 강조돼야 되고요. 네. 근데 왜 지금 나도 모릅니다가 강조가 됐습니까? 그 표현이 총리 입에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와요? 총리는 그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답변을 나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아니, 그게 내가 전해드린 게 한덕수 총리의 답변이라고요. 대한민국의 영빈관이 네네네. 있긴 있어야 한다. 네네. 예. 그 말도 했고 어쨌든 질문의 추궁에 나 그 예산 모르겠다라는 답변도 해서 이게 지금 좌파들이 사실은 정말 무작스럽게 공격을 하는 바람에 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또 오늘 왜 이렇게 혐오감 있는 사람 이름만 계속 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럴게요. 탁모 씨를 이름을 좀 대도 되겠습니까? 시청자분들이 허락하신다면. 네. 탁모 씨. 예, 예. 탁. 자, 죄송합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탁현민이라는 자가 청와대에 있을 때 한 얘기입니다. 파리를 갔는데 이 친구도 왜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청와대에 있을 때 2019년 2월 10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여기 왔더니 오페라 극장, 파리 오페라 극장을 보면서 야, 청와대 영빈관을 떠올렸다. 청와대 영빈관은 세계 국빈 행사장 중에 최악이다. 청와대에 있을 때 가장 아쉬운 게 영빈관이었다. 이 마리 영빈관이 구민회관보다 못한 시설에 어떤 상징도 역사도 스토리텔링도 없는 공간에서 국빈 만찬과 환영 공연, 국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격은 국가의 격이 아니라 국민의 격이다. 공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뭐 청와대 직원들은 삼각김밥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제발 영빈관 제대로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 탁현민이가 한 말 맞아요? 아니 저 자료 있습니다. 그대로 저 보여드릴까요? 아니 뭐. 예,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래요. 예, 그걸 중앙일보가 또 보도를 했고요. 예. 이렇게 연출가로서 말하는데 행사의 성패 절반은 공간이 좌우한다. 멋지고 의미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영빈관이 최악이라고. 근데 지금 영빈관 그게 무슨 돈이 878억이 들어간다고요? 네. 제가 그래서 다 좀 뒤져봤습니다. 발품 팔아서. 예. 자, 878억이 굉장히 큰 돈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나라살림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좌파 뭐 우파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파에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단체예요. 네. 여기서 전국 지자체가 청사 건립을 해서 적립기금으로 지금 쌓아둔 돈이 2조 3천억 원이랍니다. 이게 2020년 기준이에요. 지자체 청사 짓는다고? 청사 짓는다고 모아둔 돈, 실제로 모아둔 돈이. 그 서울시가 1조 820억 8,800만 원. 1조가 넘어요? 예. 서울시가? 청사 있잖아. 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씩 뭐 보완하고 쓰는 건데, 예. 자, 경기도가 2,449억 5천만 원 쭉 있는데, 자, 그거 말고, 제가 요거 좀 해주세요. 네, 그 지금 기초단체 나왔어요. 기초단체까지 포함해서 제가 청사 건립 기금 적립액이 높은 지자체 톱 10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지금 짓겠다는 878억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지금 이거는 각 그 지자체가 갖고 있는 돈이에요. 청사를 신축하거나 뭐 개축을 한다고 모아둔 돈입니다. 청사가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청사가 있는 곳인데 청사를 새로 짓겠다고? 아니, 새로 짓거나 아니면 개축을 해서 쓰겠다. 근데 청사 건립 기금이라고 이름이 돼 있습니다. 이 액수는 서울 강남구가 2,127억 3,500만 원.
대구광역시가 1,552억, 경기 평택시가 1,297억, 뭐 쭉 있습니다. 제가 878억하고 비교해봤더니 경기 여주시랑 서울 강서구랑 비슷하군요. 811억 4,400만 원, 878억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각 지자체가 지금 청사와 관련해서 갖고 있는 어떤 돈과 네. 액수를 비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이게 저 좌파들이 보니까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거로 다들 이걸 연결해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기승천 청와대, 기승전 청와대. 누가 그러니까, 청와대 나오래?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청와대에서 나오겠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자기들은 못 지켰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킨 거가 내내 그게 저 마음에 걸리나 봐. 컴플렉스죠. 어. 실제로 진짜 심리학적으로도 그게 엄청나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이 2번씩이나 사실 얘기했거든. 2번 대통령 나왔는데 한 번은 떨어지고 한 번은 됐지만 어쨌든 2번 다 얘기한 거예요. 광화문 시대, 2번째가 광화문 시대죠. 어쨌든 청와대에 나와서 국민들 곁에 가겠다. 이걸 얼마나 선전해댔어요. 어마어마하게 선전해 됐죠. 그리고 한 달 동안은 그거 갖고 무슨 위원회 만들고 돈 썼어요. 위원회 다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홍준도 가서 뭐 한다 어쩐다 했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강효상이 아니라 강모죠. 그저 유명한 그 건축가. 승효상이. 승효상이. 강효상이 헷갈리네. 강효상 의원한테는 제가 죄송합니다. 승효상. 아니 그렇게 해서 이름 한 번 더 나가는 게 좋아요. 강 선배 제가 언급해드렸습니다. 강효상 의원 잘 있나 모르겠네. 그래서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 써가면서 했는데 예. 약속을 못 지켰잖아요. 약속을. 뭐 안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뭐 어쨌든 약속 지킨 것에 예. 이게 인정을 못해요. 아직도 청와대가 나와서 용산 시대를 인정을 못하니까 청와대 다시 들어가라. 법 하나 만든다고 그랬어요. 민주당 의원 하나가. 청와대로 복귀하게 만드는 법.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갤럽하고 리얼미터 사실 별로 신뢰가 없으시겠지만 네. 이게 갤럽은 좀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라는 건 진폭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선행하는 다른 어떤 여론조사 기관보다 조금 반응하는 게 늦어요. 추세선에서 반응하는 게 좀 뒤따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예. 그리고 리얼미터는 빠릅니다. 뭔가 치고 나가는 게 많아요. 딴 데보다 전혀 다른 어떤 느낌을 받고 또 이게 진폭이 커요. 그래서 확 느낌이 와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 갤럽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보수적으로 움직이는데도 이런 정도라면 굉장히 큰 의미다.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1.5배 정도로 봐야 된다. 어쨌든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다는 거. 33대 31 정도? 아까 지금 33%포인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직전이 27%포인트니까 6%포인트 정도의 이 간격이라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런데 예. 이게 이제 영빈관 이제 하루 만에 철회한 거. 네. 라든지 지금 이 대통령 외교 가지고서 좌파들이 일제히 막 공격을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지지율 상승, 지지율이 이제 바닥을 치고 반등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뭐 저는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상승률이 더 가파라질 가파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지금 지지율이 오른 건 시기를 보셔야 돼요. 추석 이후에 첫 여론조사거든요. 추석에는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모여서 서로 정치 얘기합니다. 말을 하면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스스로 인지할 수가 있어요. 정치적 견해가 내가 어떻게 됐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서로 교환이 되고 여론처럼 형성이 되는. 그래서 돌아와서 첫 번째 여론조사가 어떻게 됐냐가 추석 때 무슨 얘기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지지율 상승에 제동을 걸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좌파들이 이런 터무니없는 공격을 하면 할수록 그럼요. 대통령의 상승세는 탄력을 받을 거다. 외교는 그냥 드러나잖아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나토 정상회담 왜 갔냐 그랬는데 왜 간 거 다 나왔어요. 체코랑 폴란드 방산 다 무기 판 거. 무기 어마어마하게 그 계약 성사했고요. 그 후에 원전 체코 굉장히 지금 진전이 많이 돼 있고요. 그래요. 예.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사실 제가 오늘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는데 제가 논평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종근 실장의 분석을 듣기 위해서. 용진단인데. 용진단이잖아요. 예. 예? 예. 이용호의 용자 들어가요. 아, 네. 아, 그렇습니다. 아, 제가 대하 드라마에 사실 그 원제가 있어서 박사님 타박을 못 하겠어요, 지금. 자, 분석 좀 해주세요. 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주호영. 뭐냐면 그만큼 신망이 없는데 의원들한테도 신망이 없고 여론에도 없는데 정말 창피 당할 뻔했다. 61대 40이죠. 그렇죠. 지난번보다 훨씬 줄어들었고요. 지난번 원내대표 했을 때보다. 원래 예, 예. 이 주호영이 출마하면서 네네. 사실은 다른 후보들이 다 사퇴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용호 하나만 남아서 지금 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이 추대다. 네네. 뭐 이런 얘기까지 정치판에서 나 돌았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압도적인 주호영의 승리. 그나마 기권 많은 압도적 뭐 이런 정도. 그렇게들 다 봤잖아요. 네네. 그 결과 그 예상과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6대 4의 비율이면 박빙입니다. 19표 차이라는 건. 오늘 현장에서도 뭐 놀라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나왔어요. 그런 소리가 나왔다 그러대요. 네. 이거 왜 이런 의원들 결과가 사이에. 나왔습니까? 뭐 주호영이가 어떻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 이 결과 이 61대 40이라고 하는 이 표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표심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가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 마지막 카드를 썼더라고요. 보니까. 나 권성동 임기만 하겠다. 나머지 6개월만 하고 그만두겠다. 어허. 이게 이제 마지막 카드였거든요. 제가 어허. 보기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이후로 1년 동안 더 하면 총선까지 할 수 있어. 어허. 계산이 되거든요. 다음 사람이. 그러니까 총선은 다음 사람이 해. 나는 요번 6월까지만 할게라는 타협안을 제시한 거예요. 나올 사람들한테. 근데 그것조차도 안 받아들여졌다. 의원들한테. 진정성부터 해서 능력부터 해서 그 다음에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별명이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5대 수인가요? 5대 수? 오늘만 대충 넘기면 되는 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별명이 그렇게 했어요. 오늘만 대충. 그러니까 어떤 정말 전략과 전술을 짜고 어떤 상황이 닥치면 이걸 이렇게 할 거야라는 미리 준비하고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네. 예. 아니 인용될 생각과 가능성 전혀 생각도 못했어. 그날 하루 종일 저도 너무 분노한 게 뭐냐면 우왕좌왕이었어요. 취재를 계속하는데 지도 전부 우왕좌왕하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논평 하나 안 나왔어요. 그 인용될 줄 몰랐다? 아니 인용되든 안 되든 인용이 되면 이간 프로세스를 어떻게 한다. 이런 계획도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호영이가 임기를 잔여 임기만 하겠다. 절반 정도만 하겠다는 네네. 마지막 카드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박빙 혼전 싸움이었다라고 네네. 한다면 이 61대 42로 나타난 국민의힘의 표심,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표심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가능해질 것 같으네요. 네. 그게 우선은 이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주호영 추대론이니 또는 대세론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이른바 친윤이라고 불리는 국회의원들이 이 언론에다가 마구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61대 42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건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호가호위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의 의미가 있는 건지 어느 쪽입니까? 당연히 두 번째죠. 왜냐하면 이 용진단 이전부터 제가 나와서 하는 말이 네. 친윤 반윤의 프레임도 사실은 언론이다. 그리고 윤핵관은 더구나 이준석이 만든 프레임이다. 네. 주류 대 비주류로 가는 게 난 맞다. 주류는 당연히
그 대통령을 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고 국정 운영을 이 제대로 정권 초기에 다져가는 여당 의원들이 주류다. 그럼 다 주류인데? 다 주류야 해야죠. 네. 당연히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거기서 비주류는 하는 건 어쨌든 뭐 그런 소수가 있을 수도 비주류가 있고요. 있긴 있어요. 예, 예. 유승민이. 그게 비주류? 아니, 비주류의 어쨌든 격이 갑자기 떨어지는데. 대놓고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시작했거든요. 네네. 제가 오늘 아침에 동구청에 걸린 플래카드 제가 논평했어요. 대구 동구청? 예. 네네. 대구 동구청. 네. 그 유승민 지역구였죠 옛날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대구 동구 갑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네. 류성걸이나 강대식이. 네네. 그다음에 구청장도 유승민의 옛날 계열. 에서 예.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구청에 그 건물 청사, 동구청 청사가 있잖아요. 현관 옆에 건물벽에다가 윤석열 정부 그걸 뭐라고 써 있었더라? 그 플래카드 좀 확인해 보세요. 이런 플래카드가 이렇게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유승민이가 본격적으로 반 윤석열 비주류 활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네. 비주류가 있긴 있어요. 네네네. 일부 소수 있지만 네네. 그러나 절대 다수는 네. 주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정거 실장의 분석에 따르면. 예.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거예요. 능력 있는 친윤 윤핵관이 나와라. 능력 있는. 그리고 호가호위 하지 말고 대통령 뜻이 이거다 저거다 하지 말고 정말 이 헌신적인 자기 정치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헌신적인 사람이 능력 있게 이거 본회의장 가서 이거 보지 말고 보좌관한테 반납하고 아무리 프라이버시 뭐 이게 필름 깔았다고 이게 전혀 이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보좌관한테 이거 맡기고 들어갈 때 그리고 이 전략 전술 전혀 없는 그나마 대통령과 내가 통화했어 이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친윤도 아니고 윤핵관도 아니고 그냥 무능한 자기 정치하는 정치꾼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 제대로 된 친윤이 나와라. 능력 있는 친윤이 나와서 나 대통령 정말 국정 운영 보좌 할 거다. 이러이러한 능력으로 이렇게 나가야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주호영 우리가 이름 거론되는 권성동 이런 정성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 능력도 없고 철학도 없고 국정 운영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정무적 감각도 없고 그러니까 판을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요. 또 흥분했다. 죄송합니다. 61대 42의 표심을 잘 읽어야 돼요. 그렇죠. 이용호 의원이 사실 이 정당에 누구랑 친합니까? 전혀 인연도 없는. 아까 보니까 이용호 의원이 입당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1년이 뭡니까? 수개월도 안 됐어요. 아니 한 200여일 됐다 그러더라고. 저 대선 벌써 그랬나? 초기부터 합류를 했으니까 작년 5월, 6월 그 정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네. 9월이고 그러니까. 예. 예. 올해. 그래서 예.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 의원들이 뽑잖아요. 예. 115명의 국회의원 중에 이 당적 보유 날짜가 제일 짧은 사람이야. 그렇겠네요. 기록이다 그것도. 이런 이영호 의원이 42표를 얻었다는 거예요. 또 재선이잖아요. 5선대 재선. 자, 그렇고 아까 여기 한 분의 문자가 있어서 이소나무님이 박사님 저는 60평생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힘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국힘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이러셨네요. 네. 능력 있는 윤핵관이 필요하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능력 있는 당원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당원들, 의식 있는 당원들, 그리고 그 당원들이 결국 전당대회 주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국민 여론조사가 30% 있다고 그러고 아직까지도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 채택이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역선택 방지 조항을 채택하게 하고 그러면 바로 이렇게 이선호 아무님처럼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입당하는
진짜 우리 이 자유파 국민들, 자유파 당원들이 이제 당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허접한 자들을 다 정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아까 저 스마트폰 얘기를 한참 하셔가지고 아니 왜 유상범이 윤리위원을 사퇴를 해야 되냐고 어떻게 봐요? 유승범 의원은 아마도 윤리위의 어떤 권위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자신이 희생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공과는 사실 나중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윤리위가 열려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되니까. 하지만 똑같이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또 책임을 이미 한번 얼마나 이 사태가 엄중했습니까? 이미 문자 유출 때문에 노출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도 정석 비대위원장이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감 표명까지도 조차도 안 했네. 우리말에 이 모난 놈 옆에 있으면 정 맞는다 그러잖아요. 유상범이 지금 그런 꼴이 돼 버렸어. 자기가 문자를 먼저 보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언론에 노출되는 건 유상범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홍두깨처럼.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권성동이 책임져야 됐고 왜 대통령이 비난을 받냐고.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잘해라. 당 잘 운영해라. 이 얘기를 한 건데. 그래요. 똑같은 케이스죠.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이준석이라는 자한테는 그야말로 날개를 달아주는 사고죠. 네. 이런 게. 봐라, 나를 이렇게 짜고서 몰아내려고 그러지 않냐. 이렇게 이제 호함을 치고 주장하고 다닐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유엔제소까지 나온 것 같아. 아니 근데 그렇게 똑똑하다고 그렇게 뭐 똑똑한 것처럼 하면서 왜 이렇게 무식한 표현을 쓰고 무식하게 가죠? 왜? 첫 번째 제소라니요. 저 다 찾아봤어요. 다시 얘네들이 진짜로 제소라고 얘기했는지. 소를 제기한다? 이거는 재판만 가능해요. 그럼 국제재판소는 제소가 가능합니다. 유엔은 그 안에 인권위에 진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후속 기사들이 유엔 인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근데 그것도 너무 무식한 거야. 유엔 인권위가 2006년도에 유엔 인권 이사회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인권위는 없습니다, 지금. 유엔 인권 이사회에 진정을 하겠다.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유엔의 제소? 이건 정말 무식한 얘기고. 자, 두 번째. 근데 이게 아무나 다 이런 식으로 진정하면 다 받아준다? 땡. 첫 번째 조건은 너네 나라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네가 구제받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 그게 안 됐을 때 갖고 와. 그럼 심리시켜줄게. 가 첫 번째 절차예요. 그 양도구역이란 말을 그 사람들이 모를 텐데. 그러게요. 성상납 이런 사건도 잘 모를 텐데. 그러게요. 예. 그리고 구제 절차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조직적 성격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서술해야 되면서 상대는 국가거든요. 유엔 인권 이사회의 핵심은 뭐냐면 상대가 국가여야 돼요, 거의. 국가를 상대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인권 이사회에 가장 많이 지금 125건이 지금 진정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110건이 양심적 병역 거부 있지 않습니까? 뭐 종교, 양심의 자유 이 건이 거의 대부분인데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게 정당을 상대로 하는 것을 자기가 무슨 말을 한마디 했다고 뭐 고문을 했습니까? 참정권을 박탈을 했습니까? 근데 이것을 인권 이사회에 가져간다라는 것도 사실 지금 이 취지에 인권 이사회의 진정 절차 구제 절차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참 그래요. 자, 28일 추가 징계가 내려질 것 같습니까? 지금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패턴을 보면, 그러니까 그 패턴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굉장히 절차를 엄격하게 하더라고요. 엄격하게. 그러니까 기자회견하면 그 부친이랑 좀 저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철승 옛날 그 국회의원도 사실 그 기자들 앞에서 저는 뭐
제가 취재는 안 해봤습니다. 제가 나이가 일천해서 근데 굉장히 뭐 이렇게 저 깐깐했다는 어떤 뭐 소리를 선배들한테 들었어요. 근데 네. 보면 기자들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이야기할 거 딱 얘기하고 그다음에 절차에 대한 어떤 그 정당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딱 돌아서는 모습. 근데 지금도 회부하는 과정부터 그다음에 징계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당원 당규에 있는 윤리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회부하고 그다음에 징계하고 하는 과정들에서 이건 징계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확실하게 추가 받았다는 겁니다. 징계라면 그 중징계 이미 내려진 징계보다는 더 무거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추가 징계 의미가 있잖아. 탈당 권유 아니면 제명. 예를 들어서 이미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는데 추가 징계한다 그러면서 서명 권고 이건 말이 안 있잖아. 징계가 아니고 그럼 징계를 해제해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탈당 권유. 근데 탈당 권유했는데 10일 동안 탈당 안 하면 자동 제명이잖아요. 자동 제명. 또는 또 곧바로 제명. 이제 그 두 개밖에 없는 네. 거죠. 그래서 추가 징계가 결정이 되면 이제 이준석은 이제 당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네. 뭐 무슨 지금 그 소송해 놓은 거 있잖아요.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 뭐 그것의 사법적 판단은 뭐 그것대로 또 네네. 가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일단 이준석이를 당에서 정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네,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윤리 징계만으로도 예, 추가 변호사 징계만으로도. 측에서도 불리한 걸 느낀 것 같아요. 변호사 측의 지금 대응이 사실 발언들 중에 양두구육은 뭐 어떠냐. 지금 양두구육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준석의 어떤 수를 보세요. 신군부 얘기 안 해요. 양두구육 갖고 난 유엔지에서 갈까요? 그래. 신군부를 갖고 가지 않아요. 신군부는 그럼 왜? 신군부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신군부는 저 탄원서에 있는 거야. 근데 탄원서에 있는 거는 이렇게 그 정체 공표한 게 아니잖아. 근데 그거를 유출했어. 그러므로 독이 묻었어, 이 증거는. 그러니까 이건 유출 사건이야. 탄원서 유출 사건이지 신군부라고 욕한 사건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전복을 시켰어요. 지금 뭐냐면 신군부라는 발언이 자신들한테 불리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윤리위는 그렇고 네. 이 사법 처리는 뭐 좀 진전이 있습니까? 보통은 12시간의 이 조사. 12시간 조사 받았죠? 이번에? 첫 번째 12시간 조사. 두 번째는 조율을 했다는 거예요. 경찰하고. 끝까지 조율을 했다. 나 비공개를 했다고. 그래서 비공개 원칙을 지켜줬어요.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12시간 조사에서 자기가 생각하지 아니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 근데 내가 멘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나? 도리어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걸 더 즐겼어요. 가처분 뭐 할 때 사실 안 가도 되거든요. 가처분 신청할 때 당사자가 채권자가 꼭 안 가도 되는데 가면서 막 즐겼어요. 이야기도 하고 나올 때도 얘기하고. 근데 지금은 철저하게 경찰의 협상을 통해서 노출 안 시켰다. 불리하다는 겁니다. 뭔지 몰라도 김성진이 한 말 중에 자기가 이런 것들도 얘기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요 이준석 부분은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그리고 경찰의 수사 이 양축으로 지금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말씀 하실래요? 마무리하죠. 다음부터는 저도 함께 새우라든지 맛있는 그런 이 방송에 아니. 참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이게 수미 쌍관법이라고 처음에 이야기한 것과 끝이 일치하는 게 대하? 대하. 가을엔 대하죠. 예. 예. 그래. 대화가 좀 있어요? 새우 가져온 게 있나 봐요. 네. 네,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